네, 이 시각 월가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장이 주목을 했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가 또 타코를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린란드에 무력을 안 쓰겠다고 한 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였고, 그것보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건 관세, 2월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는데요. 시장이 안도를 했습니다. 이 안도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이후에 4시간 만에 이제 관세에 대한 철회 발표를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한 번 어떻게 보면은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이슈가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라는 그런 또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항상 그랬지만은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전에 어떤 국면에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썼던 것이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그 위협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러한 형식의 어떤 협상 전술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완전한 영유권,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린란드 쪽에 동조를 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고유 관세로 위협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원했던 것은 이런 거죠. 거기 이제 그린란드의 이제 그 군사의 주둔권을 확대한다라든가 또는 광물에 대한 접근권이라든가 또는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골든돔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린란드를 이렇게 이제 뭔가 어떤 이거 완전히 이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술적인 그런 그 언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과 극단 대립으로 가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토 동맹이 어떤 분열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미국 내 공화당 내에서도 나토의 균열은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만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 또 하나는 금융시장에 대한 부담이었죠. 네. 결국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셀 아메리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시금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를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 규모가 8조 달러 규모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민간 쪽에 사실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매도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일단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작년 4월에 한번 악몽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그건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반영 아래에서 이런 이제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에서 또 미증시가 2배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겼다라고 보면 될까요, 대표님?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겼고,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랠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사실은 랠리라는 표현보다 그 이전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어떤 랠리를 보이기보다는 지금 약간의 박스권 움직임 그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사실 특징적인 부분들은 반도체 주들의 어떤 그들만의 랠리가 좀 나타났었고, 네. 이런 흐름들이 시장의 어떤 특징인데, 결국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런 리스크가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런 시장으로의 어떤 다시 복귀, 이 정도로 좀 보여줘요. 왜냐하면 왜 제가 랠리를 쉽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냐면은 작년 4월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작년 4월에는 일단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어지다가 극적으로 좀 이제 반전이 일어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이 좀 이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그만큼의 낙폭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빌미가 됐었고 조정의 빌미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영향을 덜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이슈를 가지고 이 부분이 시장을 그냥 이걸로 해서 끌고 간다? 이거는 조금 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반도체 섹터 내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력하다라는 발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어제 인텔과 또 AMD가 초강세를 보였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인텔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인텔이 지금 0.7%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실적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인텔 주가가 4년 만에 최고치고요. 1년간 14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만 4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이런 상승은 결국은 지금 인텔이 가지고 있는 이 서버 칩의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CPU의 매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IB들이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목표가 이제 $60 순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번 실적,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전 분기보다는 조금 더 호전이 돼요. 이전 분기가 한 7% 좀 넘게 감소가 됐었는데 이번 분기는 아마 그거보단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인텔의 실적에서 이 실적 자체보다 봐야 되는 건 컨퍼런스 콜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은, 그러니까 뭔가 대형 고객사하고의 파운드리 수주 발표 이런 거에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인텔의 파운드리 실험하다가 일단 중단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 관련된 뭔가 대규모의 좀 이제 수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먼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선방형된 주가는 또 저는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인텔의 이번 주가의 상승은 뭔가 조금 이제 이런 호재들이 미리 좀 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의 실적 발표 컨콜이 중요하다. 컨콜에서 뭐 가이던스도 가이던스지만 이 파운드리 쪽에서 대규모 계약이 나와줘야지만 또 시장의 기대감 충족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 CPU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이 인텔이라면 다른 쪽은 AMD잖아요. 네. AMD도 어제 정말 강했는데 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 뭐 이제 AMD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은 인텔보다는 오히려 AMD의 자리는 더 좋아 보여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보면 이제 주가의 자리는 더 좋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AMD도 최근에는 주가는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지금 목표 주가를 먼스타인에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미 그 주가를 넘어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MD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은 이제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은 결국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상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사실 최근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은 샌디스크예요. 샌디스크의 주가를 보시면 참 어마어마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8월 달에 $40였거든요. 와. 지금 $500가 넘었죠. 이게 얼마나 오른 거죠? 12배가 좀 넘죠. 와.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샌디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제가 가장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스토리지가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AI 투자의 중심은 GPU, HBM, 결국 연산 능력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AI가 계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AI는 데이터 위에 존재한다. 그러려면은 이 AI 서비스가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막대한 데이터의 용량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이런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결국 이 데이터는 저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저장 장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의 핵심이 연산에서 연산 플러스 저장 구조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최근에 뭔가 이제 저장 장치를 가지고 이게 하는 조업으로 하는 샌디스크라든가 또 이제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또 이제 그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부각이 되고 있다. 샌디스크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웨스턴 디지털도 주가 흐름이 이래요. 보면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뭐 샌디스크만큼은 아니지만은 작년 8월 대비해서 지금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슷한 지금 저장 장치를 하고 있는 스토리지 업체들의 주가들이 다 이렇게 좋은데, 근데 샌디스크가 더 오른 이유는 샌디스크의 메인이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H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나눠지는데 이제 SSD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낸드 플래시를 활용을 해서 HDD에 비해 가지고 속도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다 우위에 있어요. 비싸죠, 그럼 조금 더. 그래서 더 가는군요, 네. 혼자서. 그렇죠. 비싸요, 그런데. 비싸지만은 지금,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SSD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네.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샌디스크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근데 지금 목표가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지금 약간은 조금 이제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강세였다면은 올해 들어서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또 이렇게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약간 AI 내에서의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 자체가 작년에는 첨단 AI 칩, 뭐 데이터 센터 쪽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반도체 저장 장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샌디스크가 올해 들어서 벌써 주가가 2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1월인데. 자, 샌디스크 살펴봤고, 자, 다음으로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투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언급됐던 게 로봇 그리고 원전이었거든요. 네. 원전이 좋다라고 다시금 언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뭐 그리 잘 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45분 동안의 연설에서 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는 정도로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 10월 정도에 한번 고점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좀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직까지 이제 아시겠지만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라든가 뭐 엑스에너지라든가 뭐 테라파워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그 원전 관련된 특히 이제 SMR 관련된 빅4들은 아직까지 이 SMR 기술이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뉴스케일 파워가 제일 빠른데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정도가 빠르면은 상용화 될 것으로 시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오클로도 아마 내년 정도가 상용화시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많은 계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클로만 하더라도 최근에 메타하고의 계약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상전력 경매 조치를 갖다가 이제 취할 거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게 데이터 센터들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전기료가 오른다. 그러면은 많이 쓰는 너네가 발전소 지어가지고 부담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왜냐하면 그 가정용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어떤 그 최근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중간 선거죠. 중간 선거에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포커스가 중간 선거에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치가 나오고 빅테크들이 지금 뭐 메타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적인 어떤 발전 단지라든가 또 이제 어떤 그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그 원전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SMR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설의 용이성이라든가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래서 이제 이 오클로 같은 경우는 당장은 조금 지금 조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향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번에 메타와의 계약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바로 이제 그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뉴스케이 파워라든가 오클로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클로 말씀해주신 투자 의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 127달러로 제시했다는 점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메타 얘기가 나와서 함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좀 특징적입니다. 2.5%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 메타인데 네. 제프리스에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막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동의하실까요? 저도 동의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죠. 사실 그쵸, 최근에 네. 뭐 메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면서 사실은 알파벳 정도를 제외하면은 M7 주가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특히 이게 메타도 그랬지만 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프리스의 뭐 투자 의견의 그 재확인이라든가 뭐 빠지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는 지금 저는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거의 작년 11월에 기록했던 저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매수는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뭐 지금 인텔부터 해가지고 빅테크 실적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높아져 있는 눈높이를 충족시킬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도 그 AI 관련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오래 못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 네.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러한 그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느 정도는 좀 코멘트가 필요해요. 작년에 이제 오라클 같은 회사가 그걸 못 해가지고 주가가 네. 급락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 커머스 콜에서 언급이 돼야지만이 시장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이 이번 분기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기본이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 비용에 대한 우려를 좀 털어줘야지만이 반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채권 시장이 뭐 안정을 좀 찾았죠.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대 리사 쿡 이사 판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쿡 이사를 해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보실까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공개 구두 변론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법원 그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그 어제 그 발언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유임의 무게를 두고 있구나라는 게 누가 봐도 좀 뻔할 네. 정도로 특히 이제 그 이게 보수가 지금 6대3 정도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 있는 대법관들의 지금 어떤 그 전반적인 스탠스 자체가 이거는 뭔가 이 자체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그 기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제기를 했어요. 특히 뭐 이제 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하급식으로 내려보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결국 이번 해임 시도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선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성에다가 떼넘기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 판결은 날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언론에 종합을 해보니까 아마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서 판결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적어도 한 6월 정도까지는 리사 쿡 이사가 연준에 그냥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사 쿡 이사의 임기가 2038년까지거든요. 2038년까지. 그러니까 많이 남았네요. 이 연준 이사들의 임기가 되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시키고 파월 의장이 이제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은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만들고 그럼 두 자리가 비는 거거든요. 두 자리 갖다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물로 채워넣는다면은 지금 연준 이사회의 진용을
친트럼프로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우호 세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리사 쿡 이사가 이제 유임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의장에서 내려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사직에 머무른다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제 새롭게 지금 거론되는 의장 후보들도 생각보다는 좀 약간 그 매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채권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부정적이겠지만은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해당 소식을 좀 소화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죠. 가격이 안정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년물, 10년물 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GDP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와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당분간은 아마 국채 금리의 어떤 그 등락은 좀 나타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갑자기 튄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만 유지한다면 사실 시장에서 우려는 상당 부분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변수는 역시 일본 국채 금리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지금 일본 국채 금리의 요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8일 날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여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재정 확장의 얘기들, 그 공약들을 내세울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런 그 일본의 어떤 그 시장 금리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이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촉발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내일 BOJ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동결이 예상되지만 또 우에다 가조 총재 발언들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